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자, 오늘 4시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우리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 2회 미중 관계, 이 대결 구도 속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 좀 짚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은 좋았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 안 보신 계시면 꼭 좀 봐주십시오. 특히 미국 시각으로 15일 미 의회가 이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를 다룬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연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 방송이 올라갔을 땐 이미 이제 청문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 3회 북한 인권 문제 요거 보시면 또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시즌부터는요 저희가 더보기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질문을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즌 4회 오늘 준비한 내용, 말 그대로 흔한 말입니다만 마음을 열고 선입견 또 편견 없이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예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남북의 군비 경쟁과 그에 따른 안보 딜레마, 요걸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은요 해군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이 군사력, 이 군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손 꼽히는 그런 전문가십니다. 지난달 31일에 지난달에 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도 내고 순항 미사일도 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쏘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군사 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이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지금 상황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이트에 찾아가시면 이 보고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오늘 이제 안보 딜레마인데 주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요, 한미 군 정보 당국이 북한이 지금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이미 다 만들었다. 이거 이미 언제 진수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15일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른바 태양절에 맞춰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망입니다. 근데 기자는 전망을 여쭤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나갈 때 되면 4월 15일 지나서 그렇죠. 예, 틀렸나 맞았는지가 바로 네. 들통이 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한 중에 첫 번째 4월 15일 태양절 때문에 북한이 SLBM을 쏘든지 뭔가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그거는 북한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요. 예, 일단은 북한은 무슨 행사했으면 다 무슨 군사 도발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결과가 의도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사실요. 우연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북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끄집어내서 뭔가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열병식이라든가, 예, 한다든가 아니면 열병식도 대단히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무기 발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미 전력화가 돼서 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준비 기간이 좀 적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SLBM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신종 무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무기를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 발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군사적 필요에 의한 필요한 거죠. 건데 예. 준비사항이 대단히 있어야 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 북이 남쪽에서 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 북한이 또 미국의 예를 들면 의회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인권이 어쩌고 예, 이렇게 예. 나왔어. 이거 15일 날 또 인권한다니까. 기분 나쁘니까 미사일 한번 쏴.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북이 정말 있는 미사일이 아니라 새로운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나라는 아무도 없죠. 그 정도 되면 북은 지구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네. 우주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4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맞추는 것은 이미 북이 뭔가 대단한 어떤 정교한 그 무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을 갖고 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태기를 하는데 여건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이 4월 15일 날 태양절 때 SABM을 진술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뭐 어떤 걸 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에게 뭐랄까요? 대외적이든 대내적인, 특히 대내적으로 좀 긍정적 방향으로 네. 인민들에게 뭐 선전선동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결집을 시키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보면 가는 거지만 그것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문제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에는 지금 경제를 중시하고 인민대중 제주를 하는데 네, 네. 그런 어떤 그 명절날 인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렇게 네. 되면 김정은 시기는 김일성 김정일 시기가 또 다른 뭐랄까요? 이게 통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우리가 북한을 쳐다볼 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그거조차도 저는 안 맞았다고 봐요. 무슨 그 날짜를 맞추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예, 예. 4월 15일 태양절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일요일 저녁에 올리니까 예, 예. 그 전에 뭐 쐈다 그러면 뭐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다소 조금 망신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예. 뭐 통상적으로 그리고 교수님의 경험과 분석으로 볼 때 4월 15일에 딱 맞춰가지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말씀이 예. 그렇다고 안 쏜다 진수 안 한다 이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 4월 15일이라는 기준에 했을 때 지금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안보의 영역에서도 뭐랄까 대단한 성과로서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에 소위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 우리도 이런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경제 매진할 수 있겠다라는 안심감, 그러니까 뭐 체제적 안심감을 준다는 의도가 더 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하겠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전면적으로 김일성의 생일이다, 이때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네.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어떤 뭐 티포탭이라고 하는 어떤 뭐 기분 나빠서 네, 아니면 네. 그 대응적 차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이 경제 발달과 함께 국가 방위력이라는 것을 큰 틀을 만들고 있고 또 지난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의 어떤 국가 방위력이라는 개념에서 억지력을 하기 전 것들을 하겠다고 뭐를 이미 이야기했어요. 예,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 혹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뭐 김일성 주석 생일이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밀떡들도 계실 겁니다. SLBM, 북한의 SLBM 요거를 조금 하나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일반인들이 아는 건 잠수함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가던 잠수함이 이게 좀 탐지가 어려운데 갑자기 그냥 이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대. 뭐 이걸 뭐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그건 전략 무기래. 뭐 이런 정도인데 북한의 SLBM 지금 북한이 지금 공개한 게 북극성 3형, 그다음에 북극성 4시옷, 북극성 5시옷 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일부에서는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까지를 해요. 근데 진짜로 이 SLBM, 북한의 SLBM 능력이 어느 수준이고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지 그거 좀 여쭙고 싶네요. 걱정해야죠, 사실은요. 예, 사실 이게 이제 핵무기를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예. 뭐냐면 진짜 핵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핵무기가 그렇죠. 아니고 예, 예. 핵을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라는 핵폭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본인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터지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어떤 목적지 이동할 수 있는 소위 딜리버리하는 수단이 합쳐져야 핵무기가 되는 건데 예. 결국 뭐 배낭에 지고 가면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은 통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미사일이 있겠고. 좀 미사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단거리도 될 수 있지만 통상 ICBM이라는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미사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전폭기. 전투폭격기. 전투기가 예, 있죠. 예. 우리가 뭐 폭격기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잠수함이에요. 사실요. 사실 핵무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에게 주는 공포거든요. 그렇죠. 사실 공격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핵무기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억지력이라는 사실 나를 손대는 순간 너 또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라는 뭐 공포가 이른바 이제 공포의 균형. 예, 뭐 이런 공포, 거죠. 예, 뭐 나중에 공포의 균형이라 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는 서지 보복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보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버리면 보복의 공포도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첫방에 선빵을 엄청 날려서 세게 해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북한이든 어느 나라든 그 보복조차 하기 못하게 싹 밀어버리면 초토화네요. 보복의 공포도 없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랄까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은 뭐 그렇죠. 이른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방어 시스템도 예. 있고 선제적으로 타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실제 비행기 전폭기에 를 떠가지고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요. 예.
이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만큼 공진 제국권을 잠수함은 방금 뭐냐면 물속에 숨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 자체가 물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상이 공격받더라도 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생존력이 있고 음. 어디서 언제 발사할지 모른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핵 무기가 예. 잠수함에 설치가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수함은 바로 제2격이라고 하죠. 네. 살아남아서 상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소위 이격 능력이라고 통상하는 두 번째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생존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북한을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너희는 우리가 살아남은 누군가가 너희 본토든 누구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것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하. 대단히 무서운 무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게임 체인저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요. 게임 체인저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예. 또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게임 체인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방어라든가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북한이 이런 잠수함 거기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갖는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예. 미국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군사적인 뿐만 아니고 이제 시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군사 기술적인 게임 체인저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끈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고 그렇죠. 협상에서 대단히 우위를 점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SLBM을 성공한 국가와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SLBM을 성공해서 갖고 있는 북한과 갖고 있지 못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ICBM을 갖고 있는 북한인데다가 예. 거기다가 SLBM까지 있다 그러면 미국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없죠. 이런 예, 얘기네요. 예. 아.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3,000톤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3,000톤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육상에 올라와 있는 잠수함 7월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 잠수함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잠수함은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이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로미오급이라는 잠수함에 그러니까 소련에서 들어왔던 잠수함의 변형이거든요. 그거를 개조한 건데 그거는 길이가 한 78m 정도 되고요. 만져 톤수 그러니까 전체 톤수가 1,800톤 정도 되는 걸 개조했다고 보면 이 잠수함은 크게 개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개조하면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개조한다고 손치더라도 2,000톤에서 2,300톤 정도 이상 수준이 되지 않고 길이도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대로 3,000톤급이다 그러면 그거로는 못 만든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는 별도의 제가 봐서는 아마 북극성 3형 정도의 개념일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대단히 멀리 갑니다. 실제 최대적으로 최대 작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한 4,000km 정도 날아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북한이 지난번에 발사한 북극성 1형 물론 3형도 발사했지만 북극성 1형을 신포급에 집어넣어서 발사했는데요. 이걸 로미오급에 만약 발사했다면 지금 북극성 1형의 사거리를 만약 2,000km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을 이야기할 때 SLBM을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왜냐면 미사일의 사거리만 되는 게 아니라 잠수함이 갈 수 있는 작전 거리 플러스 합의되니까 예를 들면 로미오급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작전의 최대 반경 자체를 4,500km 정도 됩니다. 멀리 가네요.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인 한 4,500km를 가서 2,000km 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맥시멈 썸이 하면 6,500이죠. 6,500 정도 되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와이까지 6,70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이권까지 알래스카 하와이권이라는 거예요.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그러네요. 교수님 아주 자세한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례도 그렇고 지금 SLBM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두 가지 목적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수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이른바 북한에서 말하는 자유적 국방력 이 차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더 좋아진 더 멀리 가는 그리고 잠수함처럼 은밀하게 공격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을 좀 더 우리와 제대로 협상하려면 너네도 뭘 제대로 갖고 와라 이런 수단이 되겠군요.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여기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보냐 의도를 놓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핵 개발의 저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시작점 자체는 대외적인 위협과 또 미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차츰 김정은 시기에 넘어오면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북한의 핵 운영이라든가 핵 태세라는 것이
변화되는 게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네. 대내적인 요인하고 결부되면서 자체 대외적인 어떤 목적보다 대내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동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무리 해봐야 미국이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SLBM 만들고 미사일 쏜다고 해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무슨 그렇죠. 제재를 그러지 해제 않죠. 없지 절대로 않습니까? 그러지 예. 않죠. 또 예. 북한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를 뭐랄까요?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좀 짧게는 없는 걸로 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미 관계는 미중 관계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숙제라고 본다면 그냥 있는 것보다 자기 몸값을 올려놓는 게 좋죠. 이른바 이제 진지전을 대비하는데 예. 그런데 그냥 진지전을 할 때도 그냥 이 뭐 칼빈 소총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계속 큰 무기 옆에서는 갖고 이제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좋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몸값을 올려놓고 아하. 실제 그 갔을 때 실제 큰 판을 벌릴 수 있는 몸값을 올리기 몸값 작전을 하면서도 단순히 그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금 북한에 있는 변화 자체가 대외적 위협보다는 대내적으로 소위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든가 또 경제 전선으로 북한을 몰면서 소위 말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죠. 네. 그래서 국방경제 병준에서 국방의 어떤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그러니까 뭐 불균등하게 배분함으로 해서 생겼던 북한의 뭐랄까요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로 다시 터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나라 누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군인들은 다 지금 건설 현장 가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게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북한의 아주 선별적 그런 뭐랄까요 그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소를 지킬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것을 뭐하냐 밖에 외부적으로도 알려주는 것이지만 날 건드리지 않을 안에 인민들한테도 불안감을 우리가 해소시켜주면서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인민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군심 위반이라고 하는 50년 60년대가 일단 군부가 대단히 뭐랄까요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우선권을 갖고 있다면 그대로 군심 위반까지 하면서 군의 어떤 뭐랄까 경제적인 영역의 확대, 그다음에 민수화되는 이런 과정도 스무스하게 넘어오는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국가 방위력적인 차원에서의 선별적 재래식 무기와 핵 어떤 뭐랄까요 능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조금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안보 딜레마 조금 더 있다가 깊이 다룰 건데 일단 북한의 그런 무기 개발 이 의도를 우리가 이제 저도 기자입니다만 언론에서 조금 기사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다 싶은 게 뭐 미사일 하나 쐈다 뭐 하나 뭐 저 열병식에서 뭐 무기 보여줬다면은 미국을 압박해서 뭐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다. 일단 큰 구도로 보자면 미중의 대결 구도를 지금 북한도 그림에 넣고 있는 거로 보이고 그와 함께 북한 자체 입장에서도 이게 진지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뭔가 든든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ICBM이라던가 이런 SLBM, 잠수함 이런 게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저거 겁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에이, 설마 저거 갖고 우리 저 남한을 공격해? 저거는 저 미국 공격하는 거지.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또 걱정이냐면 지난달에요. 순항 미사일도 쐈고요. 북한이 이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자기네가 말하는 우리는 이제 그 KN-23이라고 하죠.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거 개량형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거를 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무기죠. 우리 전장에 쓰는 무기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예, 사실은 뭐 이거 탄도가 2.5톤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탄도를 뭐 줄이면 물론 1000km 가서 일본까지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양 자체를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무기거든요. 600km 날리면 사실 이 한반도 전장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 그죠? 뭐 걔들이 뭐 배에다 싣고 가가지고 저 대한해협 앞에서 일본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결국은 이건 우리 땅에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정갈의 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어쩌면 좀 대단히 유연 억제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핵에는 핵으로 까버리거나 우리 손대면 핵으로 까버리겠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미소 간의 경쟁력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핵에는 핵에도 깐다, 아니면 완전 확증 파괴한다 이런 거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약간 톤 다운 시켜서, 그러니까 이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그대로 대응하면 크게 벌어질 수 있고요.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숫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숫자. 뭐냐면 핵탄두 숫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탄두가 북이 뭐 이번에 오늘 그저께 보니까 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연구소가 하고 뭐 아산이랑 아산하고 연구소에서 했는데 다 보수적인 곳들이긴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하고 싶지만 그 나온 숫자, 핵탄두 숫자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는 틀리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북한이 핵탄두를 어떤 물론 전술 핵탄두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그 뭐랄까 아까 SABM이라든가 ICBM을 안 쓰고 재래식 무기에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ICBM이나 전략적인 무기에 풀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격 능력, 그러니까 몇 %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분산해서 전술 무기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스칸다르를 실어서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할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습니다. 굳이 이스칸다르나 이런 무기에다가 핵탄두를 실어갖고 할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데 그럴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무기 체계가 북한이 지난 이제 2019년부터 20년 지금까지 오면서 시험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 우리가 사실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야구공 던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힘이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유낙하 이렇게 부담하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딱 가서 불을 뿜고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순항 미사일은 계속 가는 거지만, 근데 이게 옛날 같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반원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반원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해서 날아가면서 이 앞에 있는 탄도 부분이 어느 정도 기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뉴스에 나오지만 풀업 기동이라 그냥 자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 이용해서 갑자기 쏙 붙였다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수직으로 기동을 한다든가 이런 대단히 기술이 발전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대단히 막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요격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약간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냥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인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몇 킬로 날아갔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450킬로가 있죠. 북한은 몇 킬로? 저는 둘 중에 600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면 흔히 지금 그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놓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놓쳤다기 표현하기보다는요. 두 가지 뭐냐면 지구는 둥글어요. 탐지 영역을 살려졌는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탐지 영역을 보상을 해요. 이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안 보인 부분도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라진 지점이 430이면 20km 들어가서 450에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는 게 이 각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떠는데 우리가 사라진 시점에서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화이공에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공에서 나간 기간이 1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게 그거를 우리 저는 우리 국방부가 초기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 충분히 분석을 했고 최근에 나온 거에 보면 국방부가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 풀업 기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잃어버린 부분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걸 국방부도 안다고 생각해요. 확인을 했고요. 있다고 보고 그건 이제 공식으로 말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놓으면 600km가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놓고 보면 우리가 놓쳤고 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이제 분석해서 그러니까 날아오면 놓쳤고 분석해가지고 미사일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끝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랄까요? 갖고 있는 체계, 방어 체계를 넘어서는 무기 체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이 그렇죠. 위협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600km라는 이 거리는요.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430km예요. 그러니까 약 600km 정도 되면요. 웬만큼 위에 백두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한의 조중 접경이라고 하는 중국 접경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북한의 이스칸다르 소위 텔이라고 하는 발사체 그걸 쏴도 우리 남쪽까지 다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주 대왕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남쪽에 또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를 하기가 좀 겁나는 거긴 한데 뭐 제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2.5톤의 파괴를 갖고 있다는 건요. 웬만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단단한 방어 시설도 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작년 저작년 발사 장면을 공개할 때 보면 이게 알섬이라는 섬 자체에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었고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회피도 하고 잘 피해가면서 정확하게 명령하면서 파괴력이 있다는 소리는 어떤 고정된 목표를 방어된 목표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데 그 목표가 과연 뭘까요? 그냥 건물 맞추겠나요?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도움이 몇 개가 있을까요? 많죠. 40개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다. 예. 이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와 좀 이어집니다. 아니, 북한이 그러는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도 뭐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거기에 맞서야지. 우리도 당장 가능한 빨리 우리 힘으로 만들건 정 안 되면 미국 거라도 사오건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일정 부분 굉장히 지금 국방 예산이라던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일단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 화급하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나요, 그럼? 물론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끝이 없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주제에 사실 안보 딜레마죠, 네. 사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군사력을 만들고 군사력을 개발하고 무기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방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공격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예, 북한조차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럴 북한도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가 상대방 조치,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상대방의 의도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소위 무정부 사회라는 국제적 사회에서는 이것이 상대방으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계속 뭐랄까 에스컬레이션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예. 그것이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그 논리를 갖고 가면 결국은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요. 예, 그 대응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예,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최소한의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어떤 뭐랄까요, 최소한의 어떤 방어 충분성일 수도 있겠고 네. 충분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지만 이것들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션 돼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요 그 방위력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편에서는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루트로 이른바 같이 가야 된다는 뭐 거예요. 군비 통제라던가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군축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얼굴도 이렇게 한번 좀 목도 돌려주시고요. 어깨도 좀 풀어주시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안보 딜레마 이 주제의 바로 핵심인데 이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함께 하시는데 자 안보 딜레마가 그럼 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 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우리가 군사를 키워야 돼. 해가지고 막 국방비 예산 늘리면서 전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쟤가 왜 저래?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무기를 사오거나 뭐 직접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나라가 서로 나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무기 만들고 군사력 늘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안보를 뭐 지켜주는 이런 담보하기보다는 안보 불안만 가져오는 상황. 이거를 안보 딜레마라고 한다는데 맞나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공격이라고 안 하고 있지만 그걸 네. 인식하는 우리가 뭐 독성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멩이 던지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불밭에 있는 많은 개구리는 사람은, 죽을 네. 맛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결국 상대국도 덩달아서 그 안보 우려 때문에 군사력을 올리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죠. 상호간의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결국은 안보를 지키기 아니라 오히려 안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악화시키는 어떤 역사적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예. 이거 딱 들으시면 우리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저거 우리 남한이랑 북한 얘기잖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사실요,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 표현도 그렇고 참 거칠고 뭐 조금 못한 표현입니다만 참 못 배운 사람이 쓰는 글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뼈아픈 게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담화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산 앵무새 이런 참 이렇게 맹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 부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 담화에 어떤 게 있냐면 지난해 7월에 우리 문 대통령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무사라는 미사일을 개발한 거 그걸 치하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이제 좀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나옵니다. 아니 남조선 남한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괜찮고 똑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나온 건데,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안보 딜레마적 요소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어떻게 조금 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죠. 뭐, 예. 근데 사실 뭐 그 말이 맞고 틀리는 떠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저도 뭐 군인 출신이지만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무기를 네. 개발하고 또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랄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뭐 요즘 코로나 국면이고 뭐 저희가 54조씩 쓰고 뭐 또 네. 5년 내 뭐 엄청나게 네. 돈을 써야 되는데요. 300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쓰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속마음은 있습니다만큼이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과연 북이든 어쨌든 주변 국가와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네,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북쪽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상호 이해와 배려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뭐 이해 문제든 양쪽 다 있지만 이해하고 배려는 저는 잘난 놈이 한다고 봐요. 솔직히. 예, 나은 놈이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예. 자, 요 부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 6월 25일 날 네. 그러니까 6월 20일 기념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6.25 기념사 때 예. 남북은 그럼 그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남북이 체제 싸움에서 우리 이겼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25배, 24배 세고 뭐 무역에서 몇백 배가 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국민들한테 그쵸. 주는 메시지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안보 딜레마 요 상황 조금 집중하기 전에 지금 이제 교수님이 잠깐 우리 국방력, 한국의 국방력 어느 정도인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국방부가 지난해 8월에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5년 동안 국방비가 300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뭐 군사용 정찰 위성, 미사일 전력 고도화, 탄도탄 대응 전력 고도화, 그리고 이제 F-35B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데 이게 경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인데 이 경항공모함을 이제 만들겠다. 이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북한 잠수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4,000톤급 이게 중대형이라고 하는데 잠수함 건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되면 우리 국방비가 일본과 같거나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올해 국방 예산이 52조 8,401억 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지금 4년 만에 또 12조, 50조가 넘는 연평균 7%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프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군사비 지출 규모가 전 세계 10번째로 많은 나라다. 그리고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쓰면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데 이게 궁금하시죠? 지난해 7월입니다. 미국의 GFP,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의 군사력 전 세계 138개 나라 가운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6번째. 굉장히 대단한 군사력이죠.
2017년에는 11위, 2019년 7위였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GFP라는 곳에서 북한은 2019년 18위, 그런데 2020년 25위 내려간 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에 GFP가 이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감안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국방비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전력 증강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반면에 아니 국방 예산이 1년 50조가 넘고 5년에 300조가 넘는다고 해도 이게 군장병 처우 개선, 뭐 이런 인건비라던가 고정비 지출이 많다. 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 생각하면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만 볼 게 아니고 일본 봐라, 이제 중국 봐라. 이 주변국 보면 우리가 뭐 맞짱 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군사력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안보 딜레마적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먼저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남과 북의 군사력 요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일단 남북 간에 핵이라는 것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절대 무기니까.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숨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소위 무기 순위, 무기력 군사력 비교 자체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웃긴 이야기죠, 사실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비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승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군사력 순위에 따라서 네가 내보다 군사력이 높고 아니면 싸우면 승리는 문제인데, 한반도는 전장 환경에서 전쟁이 나면 승자는 없어요. 아유, 끔찍한 일이죠. 네. 예. 한반도에서는 이 군사력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게 전쟁이 나면 공멸이에요. 그렇죠. 예. 공멸이죠. 1953년도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지구에서 160개국의 국가 중에서 제가 159등, 예, 1인당 국민소득 67불이었습니다. 네. 그때보다 더 못한 국가가 됐고, 지난 우리가 20년, 30년에 한강의 기적을 했지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 전쟁이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칸다르가 날라와서 40개 있는 핵 발전소에 몇 개만 맞고요. 동해사리에 있는 정유공장 이런 거를 몇 개만 맞아도 우리 한반도 땅은요 아마 못해도 50년은 못 쓸 땅이 될걸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이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아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군사를 키워서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안보 딜레마에 두 가지 해법이 있다고 봐요. 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대방보다 완벽한 힘의 우위를 확보해서 진짜 찍소리 못하게, 이른바 절대 예, 안보. 절대 안보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고 불가능해요, 사실. 네. 특히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나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부에서는 벌써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 핵을 꼭 가지고 문제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예, 불가한 것을 만든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딜레마의 해법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완벽한 힘의 우위를 통한 것은 저는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이거조차 두 번째는 조차도 완전히 가능한 거 아니면 그나마 나은 거라고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를 기반한 군배 통제적 방식, 통제적 접근 방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결국은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 오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평화롭지 못한 한반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한반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M4, 3포, 4포도 있고 단순히 야런 안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이 땅에 다시 내려와도 저는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바로 분단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단 체제가 왜 생겼냐고 하면 사실 전쟁 때문에 생겼고 우리가 정전 체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기 위한 방식은요, 경제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돈 주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죠. 좀 완화시키고 네.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경제나 이런 방식을 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평화 공동 그러니까 그 경제 공동체는 사실 이제 근데 남북 관계사를 보면은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을 하고 군비 통제 단계로 가서 결국은 군축으로 간다. 이게 로드맵은 있어요. 그렇죠. 합의도 돼 있고 예. 그리고 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그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니 남북이 이렇게까지 합의를 한다고 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대놓고서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 말은 뭐 근사하지만 남북이 이러고 있는데 그거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지만 돈 써야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한쪽이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군사 합의가 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북한도 어떻게 놓고 보면 그 군사적인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내적으로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거는 물론 외부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인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북쪽이 결집력 갖고 있는 뭐 그런 안보 것들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런 것들 있다고 예. 생각하지만 그 김여정이 이야기한 사실 군사 합의의 파기 문제는 또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남북 관계는 북한이 이 각을 서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버릴 수는 없다. 없다고 봐요. 예. 예. 미국과는 어느 정도 각을 서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는 각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냥 뭐 적기 있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네. 분단된 국가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북한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지만 한국도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네.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예. 나라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 수는 없는 나라고 또 국제사회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G2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책임 있는 어떤 국가예요. 네. 그런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거나 배격을 받고 있는 북한을 뭐랄까요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또 중요한 건 중요한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있고 제재가 저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군사적인 것 말고 북한이 하고 있는 또 하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밑에 주춧돌을 놓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군사적인 국방력 강화가 예. 있지만 한쪽은 뭐냐면 공세적 외교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중국과 러시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해각 국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대단히 뭐 정상적인 어떤 측면을 통해서 네.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불합리성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치고 나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이 공세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렇다고 무기력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합리화를 시키지만 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무기를 발사하고 하는 것은 자기 것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남쪽하고 총질을 하거나 막 예를 들면 서해 사태가 터진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국제사회가 용인을 못해요. 용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 입장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안보 딜레마적 상황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경제를 또 이제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남북이 계속 군비 경쟁, 군비 증강만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북한의 또 필요성도 있고 국제사회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이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들고는 나와도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일단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네. 현무사를 했던 것에 대한 뭐 것도 있었고 실제 제 8차 당대회 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거기서 한번 뭐 변명이라도 해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나온 것들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들이 뭐냐면 한편으로 남쪽한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봐요. 사실 보면 옛날같이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사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이 다 알아요. 우리가 현무포 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사실 북한의 주민의 자기 자식들은 주면 지금 장마당 가서 돈 벌려고 하고 뭐 건설하는데 자기 아들은 군대가 있는데 아들에 있는 군대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건설 현장 가서 지금 뚝딱뚝딱 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단히 두렵죠.
한쪽에서는 뭐 그거 한 남쪽에 뉴스를 보니까 남쪽에서는 54조 쓴다고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 북한의 김여정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애들로 놓고 보면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자기의 경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네, 것을 인민에 네. 몰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쪽은 계속 훈련하지, 계속 올리지, 미사일 발사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도 자기가 갖고 있는 북한의 소위 말해서 자원이라는 건 대단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에 올인하고 이쪽에서 했던 것 중에 일부러 국방에 쓰던 걸 지금 경제로 돌리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돌리는 것 자체로도 북한은 성공 못 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국방에 있는 것을 올리지 않고 간다고 해서 이제 그나마 작은 것조차도 이렇게 옮기는 거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왜? 그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본 사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저도 그렇지만 답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북한도 그런 좀 어려움에 있고 필요가 있고 군비를 좀 줄여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면, 아이고 좀 남북이 좀 만나서 좀 대화도 하면서 서로 이제 아까 신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뢰를 쌓으면서 그렇게 왜 못 가나. 그런데 이제 또 북한은 그러면서도 핵무기 계속 갖고 있고 뭐 미사일도 계속 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만이 아니고 주변국 봐라. 일본 군비 좀 봐라. 그리고 중국, 미국이랑 맞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한말 같은 거 생각해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뭔가 갖고 있어야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죠?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남북한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북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화돼 있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더 하겠지만 정치화되면 정권의 어떤 연장적 측면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자체가 사실 순수한 어떤 평화의 의미보다 대단히 뭐 선거 민주주의 갖고 있는 약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정치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끄덕끄덕거리시면서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 보면 과거에 그 뭐 히틀러 이야기도 이야기하시고요. 2차 대전이 벌어졌던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과거 구한말 이야기도 그렇죠.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베트남을 봐라.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착오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 시대의 시대상이죠. 뭐 소위 제국주의라는가 이런 어떤 사회와 지금의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그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다원화돼 있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평면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죠. 사실 네. 대단히 다른 어떤 환경이 있다는 게 존재고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환경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특히 베트남이나 제국주의 그 당시 19세기 이야기하면 조선말에 대한민국 대한제국과 그다음에 베트남을 어떻게 지금 촛불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그 일단 역량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논리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 1등부터 6등까지 우리가 6등입니다. 앞에 1등부터 6등 안에 앞에 5개 국가 중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우리나라 뭐 인도까지 합치면 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사실 뭐 인도 태평양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 우리 주변에 1등부터 5등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 딜레마를 해결한 해법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경우에 상대방이라는 건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놓고 본다면 상대방의 완벽한 힘의 우위를 확보해서 철종같이 안보를 지키는 방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안 되죠. 사실. 도대체 어떤 뭐를 가지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위충분석 기념은 그건 사실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미래에 들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러시아든 인도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변 국가가 우리를 무시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북한이 분단되고 남북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무시당하고 우리는 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남북한에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얼마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 있습니다. 이 군사력을 하나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가 통일이 돼서 군사력을 갖고서 치더라도 이들의 주변에 있는 국가의 군사력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상태에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두 개를 합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두 나라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군비 통제를 갖고 한다면 설령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이 뭐 군사적으로 지금의 군사력보다 낮다 손치더라도 네. 수치상으로 물리적으로 낮다 손치더라도 네. 그 평화의 힘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한반도가 평화로운 힘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력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이라고 두 봅니다. 가지 같은데 한 나라의 어떤 그 방위력, 안보를 평가할 때 단순히 군사력만으로는 평가할 수 그렇죠. 없다. 바로 그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평화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평화를 갈구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막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뭘 잠깐 생각해 봤냐면 남과 북이 지금 이제 전연지대라고 북쪽에서 전연지대라고 하는 그 접경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 대치도 없고 주민들, 국민들, 인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업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이제 통일로까지 가고 그 시점에서의 대한민국 한반도가 군사력이 설령 핵도 없고 뭐 지금 수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러시아 이 4강국의 그 역학 속에서 그러면 그런 한국 대한민국을 함부로 못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뭐 그 말에서 뭐 거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도 저는 조금 약간 이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군비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안보 딜레마의 개념에 있어서 현상 타파적인 어떤 측면을 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요. 네. 우리 통일이라는 건 현상 타파적이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을 하자 말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통일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의 통일의 그림 이전에 평화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저도 교수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통일이라고 말해서 이게 물리적 5년, 통일, 10년, 예, 뭐 예. 20년 안에 통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예. 평화의 그 과정이 뭐 정말 한 세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진짜 싸우지 않고 전쟁의 바로 공포, 예. 위협 없이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교류하고 이 상태가 지속이 돼서 이른바 사실상의 통일 단계로 들어갈 때 근데 그때의 군사력이 설령 지금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른바 미중 일러 여기도 함부로 한반도를 넘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뭐 집단 안보나 집단 방어 네. 같은 개념에 사실 보면 적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정되어 있는 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군비 통제적 관점에서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구한말이나 또 냉전 시대와 같은 경우와는 전혀 다른 안보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어떤 군비 경쟁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힘의 우위를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뭐랄까 양자적 차원에서의 군비 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결국은 상호의 인정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이해와 상호의 배려를 통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공동 안보나 협력적 안보로 될 것이고 네. 이걸 통해서 동북아 시대의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길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다 손치라도 이 군비 통제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 자체 해결 이 군비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전쟁의 개념은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 군비 통제라는 것이 전쟁의 수준을 낮추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떨어뜨리는 거죠. 네.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군비 통제는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개념을 낮추는 개념이 아니라 평화를 오히려 반대로 평화를 만드는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네, 된다고 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지만 그 톨스토이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평화. 네. 그런데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과거에 네.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기가 있었고 네. 전통적 안보,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 속에서는
어떤 평화에 맞는 말이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어떤 명제도 있고 그 명제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 명제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비전통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평화를 만들어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아까 이제 다 돌아간다면 남북 관계의 어떤 뭐랄까 군비 경쟁적인 차원에서 공포의 균형을 가서 이것들이 갖고 있어서 서로 에스컬레이션 돼가는 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 한반도의 평화롭지 못하는 측면에 보면 예. 주변 국가가 아까 말씀 우려하는 그 주변 국가들에서 우리는 더 무시당하고 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령 남북이 군비 통제 방식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방위 충분성이라는 군사적 차원에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북한이 평화롭다고 하면 평화 충분성이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안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평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뭐 좀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군비 통제 문제를 통한 안보 딜레마를 해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니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무기 가져야 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뭐 저희가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안보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 끝이 없다 이렇게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 통제, 뭐 장기적으로는 군축 이런 거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 이 문제가 덧붙여져서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안보 딜레마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과연 무기 잔뜩 사들이고 무기 개발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오랜 시간 좀 시청해 주신 분들 참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르고 다른 것처럼 오늘 주제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아까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정치적 상황과 이게 맞물릴 수 있는 주제라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예. 자, 댓글로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